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잠시 이제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 또는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목표는 이제 철학과 관련되고 교육 철학에서 하고 내용은 교육 과정이라는 학문에서 하고 그다음에 방법은 이제 교육 심리에서 하다가 그럼 교육 공학으로 이제 넘어왔다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평가는 이제 교육 평가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교육 공학에 이제 영향을 미친 학문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교육 심리에서 교육 공학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학습 이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학습 이론이 있고 이 학습 이론은 이제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이제 이 행동이 변하는 건데 이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행동을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조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행동의 변화를 교육이라고 보는데 이게 고전적인 형태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다고 했죠. 조작적 조건 형성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인간의 어떠한 행동, 행위, 동작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고 나면 이제 학습 이론 다음에 우리가 들여다볼 게 이제 체제 이론으로 또 영향을 받고 또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체 이론의 영향도 받는다고 했죠. 매체 이론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수행공학 이론에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인지주의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인지주의에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을 넣고 정보 처리 이론, 그다음에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론, 그다음 비고츠키 인지 발달론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요걸 떼서 이거를 이제 구성주의에 넣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비고츠키 부분만 구성주의에 넣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다뤄볼 거냐면 여기 정보 처리 이론, 인지주의에서 이제 정보 처리 이론, 그다음에 이제 비고츠키 이론, 그다음에 피아제 이론 이런 것들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인지주의나 또는 구성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체제 이론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론 살펴볼 거고, 매체 이론도 한번 살펴보고, 수행공학 이론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한번 좀 들여다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한다. 변화를 전제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것이 행동이 변화하면 행동주의가 되고 인지가 변화하면 인지주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변화를 학습자가 스스로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구성주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인지주의라는 것은 인간 내부의 정신작용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행동의 변화를 인정을 합니다. 행동의 변화를 인정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비둘기나 또는 개나 또는 쥐 같은 실험에 적합하냐? 우리 인간은 실험실 상황과는 다르다. 실험실 상황과는 별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것, 즉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일어나는 인지 과정,
이 인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인지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학습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충분히 이제 중요하겠죠.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출력한다는 거죠.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얘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정보가 들어오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중요하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인간의 인지 과정, 그러니까 지식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인간의 내부에 있는 정신세계와 연결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러면 인지주의 학습 이론으로서 처음 등장하는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죠. 정보처리 이론은 1960년대에 등장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처리 이론이 바로 인지주의를 전체 대신한다라는 게 아니고 1960년대 인지주의 이론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정보처리 이론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지주의 학습관이라는 것은 학습을 관찰 가능한 행동 변화로 받아들이던 기존의 행동주의 학습관을 반대하고요. 학습을 내적 정신 활동을 통한 인지 구조의 변화라고 봤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학습이란 인지 구조의 변화다 라고 본 거죠. 인지 구조의 변화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내적 정신을 통해서 인지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 학습이니까 심리적 연구의 연구 주제나 대상을 동물의 학습과 인간의 기억이 구분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 행동주의가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실 상황에서 많이 연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학습은 인간의 기억과 관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인간의 기억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기억 과정, 이 기억하는 것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데 이런 기억하는 과정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컴퓨터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보 처리 이론의 큰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또는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등장한 것이 정보 처리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억 과정을 신경생리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컴퓨터의 정보 처리에 비유를 해서 인간의 기억 과정을 상당히 기능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기능적으로 분석을 했죠. 이런 정보 처리 이론은 다시 이제 촘스키의 언어학자죠. 촘스키 이론이라든지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 사실은 뭐 최근에 회자되지만 인공지능이 등장한 지는 사실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컴퓨터 과학과도 사실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처리 이론이 이제 행동주의 이론을 대체하면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인지주의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대변한다고 볼 수 없고 최근에는 인지주의와 행동주의가 서로 이제
병행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신경정신만 이론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신경정신망 이론하고 인지주의 이론하고 합쳐져가지고 뭐 딥러닝이라든지 기계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이제 신경정신망 이론 같은 것들은 이제 대뇌에 있는 대뇌 피질 같은 것들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정신작용에 대해서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이 신경정신망들이 이 정보처리 이론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이제 논란들도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또 좀 뒤에 가면 또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정보처리 이론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정보처리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기억 구조가 이런 기억 구조죠. 인간의 기억 구조가 뭐와 닮아 있다고 본다는 거죠. 컴퓨터와 닮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같이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기억을 잘 지워져 버렸네요. 기억을 담당하는 각기 다른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고 본 거죠. 어디에요? 인간의 기억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감각 등록기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 등록기. 이게 이제 오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이 흔히 오감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시각, 미각, 촉각, 뭐 후각, 또 뭐가 있죠? 청각. 요걸 통해서 뭘 받아들이죠? 정보를 받아들이죠.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입력하는 것과 똑같죠. 그럼 이 컴퓨터로 치면 뭐가 될까요? 키보드 같은 거, 또 마우스 같은 것들, 또는 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감각 등록기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딱 들어오면 감각적으로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짧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게 단기 기억으로 감각 기억이 있다가 그다음 단기 기억으로 넘어오고 단기 기억에서 다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딱 되는 것, 그리고 중간에 소실들이 일어나겠죠. 잘 못하면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소실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환경으로부터 자극이 탁 들어오면 감각 등록기 또는 감각 기억이라고도 하죠. 감각 등록기에 따라서 수용이 되고 처리가 돼서 단기 기억에 저장이 되고 또다시 처리가 돼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정보 처리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기억, 이 장기 기억에 저장된 것들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학자들마다 다소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정보 저장소, 스토리지가 있겠죠. 정보 저장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인지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처리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이제 cognitive process라고 할 수 있죠. cognitive proces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정보의 저장소는 여기가 정보의 저장소이죠. 가장 좋은 저장소, 가장 중요한 저장소는 어디겠죠? 장기 기억이겠죠. 그 다음에 인지 처리 과정은 각 단계별 기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정보 제어 과정으로 여기 주의 집중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여기에 주의를 집중해서 딱 지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연하고 부호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지 처리 과정 중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요,
이 정보 처리 이론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을 감각 기억 또는 감각 등록기,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이게 short term memory라고 해서 STM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short term storage라고 해서 STS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기 기억은 이제 long term storage라고 해서 LT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감각 등록기, 감각 기억기를 한번 보면요.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눈, 코, 귀 같은 감각 수용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최초로 감지하는 겁니다. 최초로 감지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최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이죠. 그리고 원시적인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외부의 자극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무차별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see, 본다와 watch가 이게 아니고 watch를 놓고 봤을 때나 또는 hear과 listen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외부에서 보이거나 듣는 것은 see 또는 hear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거나 듣는 것을 우리가 watch나 listen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지각을 해서 기억을 하는 것을 여기 단기 기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자들은 주의를 집중을 해서 이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중하고 지각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기 기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 기억을 보면 대체로 아주 4분의 1초? 아주 짧은 시간 또는 2에서 4초 정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럼 4분의 1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적인 게 그 정도라고 하고요. 청각적인 게 좀 더 오래 갑니다. 2에서 4초 정도. 그리고 이제 단기 기억으로 가면 18에서 20초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가면 아주 이제 평생 기억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는 시연도 하고 부호화도 하는 등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감각 등록기는 기억의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기억의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기 기억은 어떻게 되냐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아주 적게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무제한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 단위로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크라고 부릅니다. 청크. 이 청크라는 것은 단기 기억의 저장 용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미 단위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화번호 보면 대체로 이제 7자리 플러스 마이너스 2자리잖아요. 그런 단위로 끊어서 외워야 한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킹 단위가 단기 기억에 아주 중요한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것은요. 이 감각 등록기에서 그럼 기억이 어떻게 소실이 되느냐 했을 때 감각 기억의 소실은 망각이나 또는
방해에 의해서 감각기억에서는 기억이 소실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기억은요, 똑같이 망각이나, 잊어버리는 거죠. 망각이나, 그 다음에 청각적인 방해나, 그 다음에 교체에 의해서 소실되고, 이 부분은 인출이 실패되거나 또는 의미적인 방해가 있으면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에 보면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을 통해서 또는 감각 운동을 통해서 또 감각 등록기를 통해서 유입된 자극을 시각적인 부호나 또는 청각적 부호로 처리를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기 위한 일시적인 저장 단계입니다. 일시적인 저장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기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망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단기 기억에서 그냥 끊어져 버리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기억은 작동 기억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단기 기억이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얘는 상당한 반복과 훈련, 시연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장기 기억 같은 경우는 무한한 정보가 영구적으로 저장이 돼 가지고요. 이후에 또 다른 학습 상황과 지속적으로 연관이 돼서 확장되는 기억입니다. 확장되는 기억이죠. 이 부분을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는 스키마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배경지식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 기억이 많이 확산되고 확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기 기억의 활동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되죠. 단기 기억의 주의가 산만해져서 생각의 흐름을 잃기 쉽지만 장기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장기 기억에 들어간 모든 정보가 밖으로 재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기억의 정보가 사용되려면 정보가 인출돼야 됩니다. 이 인출되는 정보가 또다시 작동 기억에서 기존의 정보, 이 작동 기억이죠. 여기 단기 기억에서 기존의 정보와 융합될 때 새로운 지식이 이제 만들어지고 장기 기억이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정보 처리 이론 같은 것들이 교육공학 분야에서 메타인지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되면서 회자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기억을 증진시킬 것이냐 또는 인지를 증진시킬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보 처리 이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메타인지에 대한 연구가 메타인지 훈련이 이제 읽기, 쓰기, 작문 같은 교과 특수 영역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전이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교육공학 분야에서는 외국어 어휘와 같이 여러 개의 언어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보조도구 개발 과정에서도 정보 처리 이론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정보 처리 이론들을 비롯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이제 인간의 사고 과정, 그다음에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인간의 기억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 처리 이론의 전략들과도 상당히 교육공학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자료를 조직화하고 정보 간의 어떻게 연관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이 지식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이 개인 내부에 있고 스스로 구성된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실제 세계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인 내부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봤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경험에 따라, 그리고 이 학습자의 경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이 개인마다 다 다르게 되겠죠. 개인마다 달라지고, 이렇게 개인마다 달라지는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개별화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학습을 경험하고 인지하는 주체인 학습자, 특히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그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이 인지 방식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성주의 같은 것들을 보면요, 1980년대 이후에 교육 현장에서 구성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교육공학, 그 중에서도 교수 설계 분야에 이 구성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들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공학 관련 전문지 등에서 객관주의 문제와 구성주의가 대두되는 것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이런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교수 설계 또는 수업 설계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로부터 이제 구성주의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구성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자면요. 구성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이제 사회 역사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죠. 산업화 시대에 강조됐던 집단화, 표준화, 확실성, 객관성, 보편성, 실증성, 이런 것들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개인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리고 이제 창의적이고 불확실한 것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으로 대치가 되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모던한 사회들이 포스트 모던한 사회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던한 사회에서 바라봤던 실증적이고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사회가 아주 개별화 또는 개인화되고, 그 다음에 주관성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차별성이라든지 또는 독특성이라든지 또는 개성을 중요시하는 것들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구성주의가 구조주의 시대에서 구성주의 시대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되냐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같은 것들도, 커뮤니케이션도 사실은 이 단방향에서 양방향 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중요하게 되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방향성의 이동이라는 것은 결국 수업으로 우리가 대치하게 되면,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던 것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주고받는 관계, 또는 학생과 학생이 서로 수업을 주고받는 관계, 또는 교육과정과 학생이 서로 의미를 주고받는 관계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교육의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관계로 변화하게 되죠. 교육 현장도 이런 시대적 변화를 거스를 수 없게 되는데요.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이제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또는 객관화된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면, 즉 알에 대한 인식론이 객관주의에 좀 천착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구성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에서도 이제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학습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지식이 학습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이 학습자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자가 인지적인 주체가 되고 개인이 어떤 특정 경험이나 개인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인지적인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객관주의적인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주의적인 인식론의 문제점을 대치하려는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 구성주의 인식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체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신념에 입각해서 자기 앞에 있는 현상이나 자기 앞에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구성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어떤 것들을 인식할 때 개인이 주변과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독특한 실제를 스스로 생성하고 조직한다는 그런 인식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주의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아주 관심이 있죠.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형성되는가. 그 다음에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 인식론 관점에서 보면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 뭐라고 했죠? 학습자가 지식을 내부로 표상한다는 겁니다. 학습자가 지식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지식을 내부에서 표상한다, 디스플레이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경험적 해석을 통해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학습자가 이렇게 있고 학습자가 외부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외부에 있는 환경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들을 통한 자신의 경험, 자신만의 인식, 자신만의 해석 방법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성주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 구성주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해를 하려면 구성주의적 철학이라든지 또 구성주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논의라든지 사실 구성주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를 이루는 큰 두 흐름, 인지적 구성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구성주의를 반영한 교수 설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업 설계죠.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발전한다면, 이 구성주의를 반영한 환경 설정, 조금 더 범위를 좁힌다면 학습 환경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구성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뭐 계속해서 들여다보자면 이제 좀 얘기가 너무 깊어지니까요. 좀 이 부분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죠.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이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인지적 구성주의는 삐아제 이론의 삐아제 인지발달론의 인지발달론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비고츠키 인지발달론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왜 그런가 놓고 보면요. 우선 이제 삐아제 인지발달론에 의하면요. 삐아제는 인간의 지식 구성 과정, 인간의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보면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이때 자극은 뭐죠? 인지적인 자극이죠. 인지적 자극이 들어오면 이것들을 동화, 조절, 평형화라는 단계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인지적 평형 상태를 구성하려고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평형화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개인이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모순이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게 동화, 조절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비아제 인지 발달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뭐 교육 심리라든지 심리 발달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우리가 다루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개념들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평형화, 인지적 평형화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게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해나 개인적인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이 인지 구조의 변화, 이러한 인지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고, 이런 인지적 구성주의는 인지적 혼란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깨어진 평형 상태를 복귀시키는 데 관심을 둔 이론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인 비고츠키 이론을 보면 이게 이제 그 근접 발달 영역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근접 발달 영역.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도달해야 되는 곳과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곳, 현재 상태죠. 이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을 아주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근접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접 발달 영역이죠. 근데 이때 이 부분을 비계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비계를 누가 놓아주냐면 이 학습자와 가까운 사람, 학습자의 주변인이 비계를 설정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비고츠키 이론에 보면 인간의 인지 발달과 기능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둘러싼 사회, 이 사람을 둘러싼 주변인,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지가 발달해 간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태어나서 자란 세계로서 사회가 지닌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내용과 양식이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강조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따라서 지식이 구성되려면 개인의 내면적 인지작용과 함께 더불어서 사회적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맥락화된 지식을 자신의 시각에 의해서 내면화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근접 발달 영역들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인지적 혼란에 대해서도 인지적 구성주의 시각과는 달리 인지적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바라보는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관련 공동체의 문화적인 동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따라서 사회나 문화나 관습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구성주의가 교육공학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구성주의 입장에서 보면
구성주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실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 환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지식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정된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학생의, 학습자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그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를 구성하게 되고, 각 개인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된 실제의 모습이다. 그 의미도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험을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이런 경험을 구성하고 조직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학습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일부 극단적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수업의 목표나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의 목표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학습자가 어떤 사실이나 개념이나 원리나 지식의 요소를 외우고 익히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학습자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교육 목표나 교수 목적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와 동일한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개념 등을 활동되고 해석하고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평가 같은 것들도 역시 이 학생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정리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즉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학생의 수행 정도를 보면 그것이 바로 수업의 목적이 되고 수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이면서 아주 현장감 있는 문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구성주의 입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기반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션 러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팀이라든지 이런 교수 모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성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업을 설계한다는 것, 즉 수업을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수업을 아주 구조화시키는 것, 체계화시키는 것, 질서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수업을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수업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수업의 환경을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학습 환경을 잘 조직하고 학습 환경을 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습 환경이 실제와 같이, 실제 세계, 실세계와 같이 아주 복합적이고 아주 역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문제가 제시가 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엇과 이제 연결이 되냐면, 이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이제 실제적인 학습 아주 연결이 되면서 실제 맥락 중심의 학습이 되면서 그 역량 중심 교육과도 연결이 되면서 과정 중심 교육과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면 평가와도 연결이 되고 뭐 이런 형태들로 이제 막 번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구성주의를 설계한다고 봤을 때 학생이 세상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현실 세계와 동일한 복잡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복잡한 현실과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는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학생이 스스로 어떻게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냐,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또 학습 과정에서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 여부를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현실 상황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주제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구성주의에 기반한,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게 자꾸 지워져 가지고,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습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성주의에 대한 학습 환경 설계를 잘 하면 결국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고, 이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습을 제공을 하면 스스로, 학생 스스로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습 환경을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과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다 다루지 못한 교육공학에 이제 영향을 미친 또 이론들 또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